새 아내를 둔 가난한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잃지 못하여 매일 성균관에 들러가 아침 저녁으로 식당의 식사에 참여했다가 남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지요. 하루는 소매 속에 밥을 감추고 돌아오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줄곧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하였지요. 어떤 여인이기에 저를 따라오는 것이오? 당신과 함께 가 난군으로 섬길까 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도 가난하여 마누라 하나로 굶주림에 울고 있는 판인데 첩을 거느릴 수가 있겠소. 낭자가 만약 나를 따라온다면 영락 없이 굶어 죽을 것이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가난과 넉넉함은 하늘에 매인 것입니다. 불운이 닿으면 기운이 오고 때가 되면 좋은 바람이 불지요. 그 여인은 손을 저어도 가지 않고 기어이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진사는 하는 수 없이 머물게 하였지요. 다음날 그 여인은 가지고 온 돈꾸러미로 양식을 사고 뜰감을 들여와서 아침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였지요. 이로부터 그들 부부는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게 되면 여인은 어디서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그 여인은 진사에게 말하였지요. 여긴 너무 외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성 안에 집이 없는데 어찌 살겠소? 집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하인들이 가마 2채와 말 2匹를 가지고 어린 하인 하나에게 나귀 1匹를 끌고 오게 하여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농을 열고 남녀의 새 옷을 꺼내더니 한 벌은 첫째 부인에게 주고 한 벌은 자기가 입고 다른 한 벌은 진사에게 주었지요. 그리하여 처와 첩이 각각 교자에 타고 진사는 나귀에 앉아 한참을 따라가 어느 저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훌륭하고 화초가 잘 가꾸어져 있었지요. 조금 후에 젊은 아인이 선비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것 없이 갖춰지고 비복도 부리기에 충분하였지요. 이게 누구의 집이오? 진사가 묻자 그 여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물어 무엇 하시게요? 사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 뒤로 의식이 풍족해지고 거처가 넓음으로 여인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돌았습니다. 그 집에는 이 동지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들러 그의 첩을 만나보며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뿐 그 밖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진사에게 말하였지요. 난군께서는 아름다운 첩 하나를 또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낭자를 만난 뒤로 이 한 몸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넉넉한데 어찌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소? 저쪽에서 이쪽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것을 안 받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럼 아내와 의논하여 처리하겠소. 그녀가 적극 권하자 선비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런 첩이라면 열이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첫째 부인도 권하였기 때문에 진사가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묘령의 여인이 2 여자아이를 앞세워 달빛을 타고 걸어오게 되었지요.
아름답고 단정한 용모에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이 아무리 보아도 여염집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진사는 놀랍고 기쁜 나머지 함께하게 되었지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사족의 따님으로 저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실의 예로 대해주심이 좋을 듯합니다. 진사는 그 말대로 새로 맞은 여인을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새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으나 가정이 화목하였지요. 하루는 이 동지라는 사람이 와서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선공감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선공감의 하인이 와서 배울 것입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럴 만할 재상 친지도 없는데 누가 천거하여 뽑혔겠소? 잘못 전해진 것이겠죠? 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내 어찌 그대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이윽고 성공감의 하인이 사령장을 들고 와서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여기가 진사 나리댁입니까? 진사가 그 이름을 보니 자신의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아해하면서 관직에 나아갔지요. 뒤 연이어 벼슬이 높아져 여러 고을 수령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진사가 말하였지요. 내 임자와 산지 수십 년이 지나 이제 늙어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임자의 내력을 모르지 않소? 전에는 숨겨왔다지만 이제는 그 내막을 좀 들려주시오. 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동지란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홀로 되어 남녀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부모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하루는 저에게 오늘 밤 네 스스로 나가서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점잖은 남자를 따라가서 섬기거라 하시기에 제가 황급히 길을 나섰다가 영감을 처음 만나게 되니 천생연분인가 싶었지요. 집을 마련하고 세간을 장만한 것은 모두 제 아버지께서 지시한 것입니다. 저 여인은 지금 병조판서의 따님인데 역시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홀로 되었지요. 제 아버지가 재산과 절친한 사이라 사소한 집안의 일까지도 서로 의논하셨답니다. 두 집이 모두 나이 어린 과부를 두어서 항상 마음 아파하여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하루는 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리 처리하였다는 방법을 말씀드리자 그 재상도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시댁에 보고를 전하고 죽은 사람처럼 꾸며 산에다 거짓으로 장사를 지낸 뒤 영감에게로 보내왔던 것입니다. 지난번 첫 벼슬을 추천한 정관이 바로 그 어른이십니다. 진사는 처와 두 첩을 거느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해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세한 아들들의 효도를 받으며 영광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시골 한량과 자물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한량이 건달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대처에 가서 행세를 해보겠다고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지요. 한양에 올라와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종로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영감과 젊은 청년이 함께 길을 가며 말을 나누는데 야 이놈아, 왜 이놈아 하고 서로 반말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괘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그 뒤를 따랐지요. 둘은 계속 반말로 농지 거리를 주고받으면서 한참을 가더니
갈림길에서 헤어져 영감은 북쪽으로 향하고 청년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량은 영감을 따라가서 말을 건네었지요. 여보시오 노인장, 아무리 농담도 좋다지만 어찌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젊은 사람과 반말을 합니까? 그러자 영감이 한량을 훑어보며 말하였습니다. 이보시오, 그자가 사람처럼 보이우?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평안도 어느 고을 동원 기둥에 사는 천년 묵은 지네요. 그러면서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서쪽 길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청년을 따라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아까 보니 웬 노인장과 반말을 하던데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아, 그자가 사람처럼 보이오?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함경도 어느 고을 동원 고목 속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라우. 그러고는 휘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 큰 근심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평안도 한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로 나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골칫거리였습니다. 임금이 지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때 시골 한량이 방을 보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평안도 고을로 가겠습니다. 무사 30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이 반가이 여기어 허락을 하자 한량은 바로 평안도 고을로 향하였지요. 고을에 당도한 한량은 관가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불러 모아 점고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청년이 눈에 띄었지요. 한량은 부하를 시켜 몰래 그 청년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어찌 사라진 것이냐? 동원의 서쪽 기둥 뒤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량은 서울에서 데리고 온 무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동원 서쪽 기둥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기둥에서 무엇이 나오거든 사정 보지 말고 찌르거라. 명령을 받은 무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숨어 기다리는데 삼경 무렵이 되자 정말 기둥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한 무사가 신호를 보내어 30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 물체를 찌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그 물체는 이상한 비명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펴보니 구렁이만한 커다란 지네가 검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지요. 한량은 그렇게 지네를 채취한 뒤에 편안히 고을 원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의 한 고을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원님이 내려가는 족족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급히 한량에게 명령을 내려 함경도 고을에 부임하도록 하였지요. 다시 무사를 거느리고 함경도 땅에 도착한 한량은 고을 사람들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차치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노인이 눈에 띄었지요. 한량은 다시 부하를 시켜 그 노인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노인이 동원 뒤뜰의 고목나무 뒤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지요. 한량은 무사들에게 고목 근처에 숨어 있다가 무엇이 나오면 찔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사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자니 삼경 무렵에 고목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 나왔습니다. 무사들은 얼른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 새를 떨어뜨렸지요. 무사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꼬리 6 달린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목에서 다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공중으로 날아올랐지요. 무사들이 깜짝 놀라 활을 쐈지만 새는 화살을 피하여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큰 후환을 남겼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사신이 나와서 그 한량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중국 천자의 새로 얻은 황후가 요괴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조선의 요괴를 잘 잡는 인재가 있다니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골 한량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한량이 곰곰이 생각하니 전에 놓친 여우의 장난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를 어찌 찾아내어 물리쳐야 할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요. 한량이 만주 벌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누가 슬피 우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는 들판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한량이 소리 나는 쪽을 찾아가서 살펴보았지만 소리를 내는 물체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한량은 날이 밝았지만 길을 떠나지 않고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한량은 소리가 들려오는 들판으로 나가서 땅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무언가가 손에 턱 하고 잡혔지요. 땅에 반쯤 묻혀있는 녹슨 자물쇠였습니다. 이건 뭐지? 그러자 뜻밖에도 그 자물쇠가 자물쇠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웬 자물쇠가 말을 한단 말인가? 제가 도 원한이 맺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란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법인데 나는 세상에 생겨난 뒤로 한 번도 열려보지를 못했으니 어찌 하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한데 내가 열어주면 어찌하겠느냐? 내 원을 풀어주면 나 또한 당신을 도와주지요. 한량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근처 대장간을 찾아가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들었지요. 한량이 열쇠를 꽂아서 잠긴 것을 딸깍 열어주자 자물쇠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드디어 나의 평생 원한이 풀렸습니다. 그날부터 자물쇠는 한량의 길 안내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김없이 탄탄대로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하루는 자물쇠가 한량으로 하여금 큰 길을 벗어나 산속을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집에는 백발의 영감과 할멈이 있었는데 한량이 찾아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영감과 할멈이 한량을 대접한다고 밥을 해주는데 물을 넣어 지은 이상한 밥이었습니다. 한량이 이상하게 여겨 자물쇠에게 물으니 남기지 말고 모두 먹으라는 것이었지요. 한량은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그 집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끼니마다 나오는 무밥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오두막집을 나오면서 한량이 자물쇠에게 물었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 아니라 백두산 산신령입니다. 백두산을 지키고 있다가 그만 천년 묵은 여우 부부에게 쫓겨나서 이리 오게 되었지요.
수여우는 당신 손에 죽었지만 아직 암여우가 남아있는지라 백두산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암여우는 지금 어디 있을까? 중국 천자가 어떤 미녀에게 올려서 새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여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한량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럼 황후를 없애야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천자의 황후를 없애야 한다는 말에 한량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것보다는 천년 묵은 여우를 어떻게 당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량은 중국 도성에 다다라 천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황후를 괴롭히는 요괴를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량은 자물쇠가 알려준 대로 대답하였지요. 어쨌거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오늘 밤 제가 황후마마 거처에 들어갈 테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날 밤 한량은 천자에게서 받은 커다란 철퇴를 하나 들고서 황후의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황후가 한량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대가 조선 땅에서 천년 묵은 여우를 죽인 자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황후가 한량에게 펄쩍 덤벼들어 한량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한량의 품속에서 갑자기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쳐나가 황후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의 말을 듣고 숨겨두었던 다리가 3개 달린 삼족구였지요. 삼족구가 짖는 소리에 황후는 깜짝 놀라 물러서더니 꼬리가 9개 달린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와 삼족구가 서로 물고 물리며 혈전을 벌일 무렵 한량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철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철퇴를 아이들 방울 돌리듯 가볍게 휘둘러서 여우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지요. 철퇴에 맞은 그 여우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됐어요. 여우를 물리쳤어요. 그래. 그런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걸까? 아직도 모르셨어요? 전날 오두막에서 산신령에게 얻어먹은 밥이 동삼밥이었답니다. 다음날 황후전에 쓰러져 있는 꼬리 9 달린 백여우를 발견한 중국 천자와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황후가 천년 묵은 여우였다고 하는 말에 더더욱 놀라 몸서리를 쳤지요. 중국 천자는 조선의 한량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며 공을 치하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 한량은 중국 땅에까지 가서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명당 네 곳. 옛날 어느 마을 뒷산에 국사봉으로 학의 몸체같이 생겼고 양옆은 날개를 편 듯한 봉우리가 있어 마치 학머리와 같은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을 학정혈 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선비가 상을 당하여 학정혈 자리에 광중을 짓고 있었지요. 보성 군수였던 아들은 그때 마침 임금이 거동하신다는 정갈이 와서 급히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6자를 파면 반드시 반석이 나올 것이니 더 이상 파지 말고 그대로 부친을 모시겠으니 그리하시오. 상주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임금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인부들은 계속 작업을 하다 6척을 파보니 과연 반석이 나왔지요. 그러나 인부들은 상주의 당부도 있고 더 파내려가서 무심히 그 반석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서 봉황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달아나고 말았지요. 이에 인부들이 깜짝 놀라 반석을 놓쳐버려 봉황 2마리 중 한 마리만 그 밑에 남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명당의 기운이 반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날아간 봉황이 하늘 높이 날아 봉생리 뒷산에 숨었으니 이 산을 봉황이 숨은 산이라 하여 은봉산이라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충남에 일시 묘가 있는 명당 자리를 지혈, 인혈이라고 하고 능안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능안이란 말은 능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 인혈이 천하의 명당이라고 알려져 왕릉을 모실 만한 곳이라는 상서가 왕에게 올라갔지요. 임금님은 몇 자리를 볼만한 사람을 보내어 살피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이 씨가 임무를 맡고 그 인혈에 와서 보니 정말 그 명당이 능 자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명당에 자기 조상을 안장하여 가문의 영화를 누려보려는 욕심이 생겨 재주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당 자리를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끄트머리에 암섬 옆에 있는 부처처럼 생긴 바위를 일부러 빼놓았던 것이었지요. 이 도면을 임금께 바치니 왕은 저명한 지사들을 불러서 검토해 보게 하고는 능 자리인가를 판단케 했습니다. 그 지사들이 평가하여 아뢰었지요. 그 자리가 천하 명당이오나 근처에 부처님처럼 생긴 바위가 없어 능자리가 아니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자리가 명당이 아니라면 능이 아니라 생각하고 잊어버렸지요. 그때부터 이 인혈 명당이 능안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씨가 그곳에 묘를 쓰고 가문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여러 지사들이 이 명당을 살펴보니 이곳은 능 자리가 분명하고 사실은 부처 바위도 갖추어져 있어서 너무도 훌륭한 터였지요. 어느 마을에 인심이 후한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릿고개 때에 빈민을 구제하면서도 마음이 착하여 부자 표시를 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는 우연히 병이 들어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결심하고 유명한 직관들을 불러 묘자리를 고르게 하였지요. 이때 아들의 후한 대접에 감동한 직관이 말했습니다. 명당 자리는 바로 이 집 앞에 있소이다. 헌데 물줄기를 지네가 끊어놓을 확률이 있고 물에 사는 우렁이 땅속을 파고 들어갈까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세는 훌륭한 명당입니다. 직관의 말에 아들은 재빨리 지네와 우렁이의 걱정을 어찌 해결하면 되느냐고 물었지요. 그럼 우선 이 냇물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십리 지점부터 시작하여 소금 3천 가마를 뿌리고 나면 명당 자리가 되고 지세는 염기로 조금 변하나 그 후부터 맑은 물이 흐를 것이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소이다. 일을 끝 마치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썼지요. 그리고 소금 3천 가마를 서서 물줄기 위에서 차례로 뿌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건너편 밤나무 산에서 산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에 그곳을 돌아보았지요.
순간 산이 떠들썩하게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집채만한 지네가 나와서 몇 번 신음한 뒤에 쓰러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괴상한 광경을 본 아델은 깜짝 놀라 도망치듯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냇물에서 피리 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때 갑자기 명당 자리를 알려준 지관이 나타나 그쪽을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리 소리가 더욱 커지고 땅이 마구 흔들리자 아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또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집채만한 우렁이 땅 위로 솟아올라 몸을 바깥으로 내밀고 호공을 휘저으며 넘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지관이 그 광경을 보고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당신 때문에 명당 자리가 조금 틀어졌소이다. 아버지 묘 앞에서 보지 말라는 것을 왜 봅니까? 잘 보시오. 지네가 죽으면서 산 허리를 끊어 놓았고 또 우렁이 나온 땅에 웅덩이가 생겼소. 그뿐만 아니라 이 산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당신이 우렁이의 죽음만 보지 않았어도 그 산은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관은 아쉬워하며 긴 지팡이를 끌고 사라졌지요. 실제로 그 냇물에 지네와 우렁이가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명당 자리에 지네와 우렁이가 땅속으로 파고들어 그 길을 막고 있으니 그것을 죽이려고 소금 3천 가마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말라는 것을 본 아들의 부주의로 명당 자리가 틀어져 변해버렸지요. 하루는 그 일을 후회하고 있는 아들 앞에 지관이 또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백마가 나타나 냇물을 마시고 넘어가는 고개가 있을 것이요. 당신의 묘는 그 고갯마루에 쓰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밤낮 없이 냇가에서 백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50년이 지나도록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은 늙어 죽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묘 앞에 안정되었지요. 그 자리는 이미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묘를 쓰던 그날 밤 백마가 나타나 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넘었으니 그 자리가 갈마 음소의 명당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동네 이씨 부부가 농사를 짓고 길쌈하며 아주 착하게 살았지요. 이씨 부인은 부지런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포수가 꿩을 잡으려고 총질을 하였는데 꿩이 놀라 부인이 배 짜는 방으로 날아 들어오게 되었지요.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꿩을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감추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포수가 그 집에 찾아와 꿩을 받느냐고 물었지만 부인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포수가 돌아간 뒤에 꿩을 꺼내어 치료해 주었지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꿩을 산으로 날려보내 주었지요. 그 뒤 이씨네 부부가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좋은 묘자리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도에 맞추어 명당을 잡으려고 가 매장한 채 100일 동안 명당 자리를 찾아 헤매었지요. 그때 부인이 살려주었던 꿩이 나타나서 상주를 산 기슭으로 인도하여 한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꿩의 몸짓을 통하여 상주는 그곳이 명당이라 생각하고 지간에게 보였더니 과연 명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주는 그곳에 부모의 쌍분을 쓰니 그곳이 바로 인혈 명당이었지요. 그래서 이곳이 꿩이 잡아준 명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삼돌이.
아주 옛날 어느 마을 처녀가 시집을 가자마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었지요. 시집을 가자마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자 시댁에서 처녀의 시신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꺼림칙하여 처녀의 시신을 마을로 들일 수 없다고 막았지요. 결국 처녀의 가족들은 옥녀봉 자락에 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멀리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던 딸이 역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요. 연이어 그런 일이 생기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애군이 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문을 정말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술자리 이야기거리로 나도는 정도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얼마 뒤 감나무골 첫째 딸이 시집 간 지 이틀 만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오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을에 애군이 끼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리거나 원인을 파악하느라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원인을 짚어내지는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로 유명한 쌍봉댁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집간 처녀들이 연이어 죽어 돌아오자 중매를 한 쌍봉댁 입장에서도 속이 탔을 것이지요. 최근에 죽은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오? 바로 옥녀봉 샛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옥녀봉? 아무래도 옥녀봉 샛길로 시집을 간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코웃음을 쳤지요. 아니, 옥녀봉 샛길로 간 것이 뭐가 문제야? 누군가 반문을 하자 쌍봉댁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쌍봉댁 말을 믿지 못하면서도 점차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탁발을 왔던 노스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하였지요. 옥녀봉 아래에는 황전천이라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스님을 모시고 황전천으로 갔습니다. 여기저기를 살피던 스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옥녀봉 중턱에 절벽이 있었는데 그 바위가 상사암이었지요. 상사암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애군이 끼어 있소이다. 저곳에 죄를 지내 원혼을 다시 한번 달래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던 전설이 스님 때문에 되살아난 것이지요. 옛날 백제 시절 이 마을에 목야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고운 자태 때문에 총각들이 목야를 사모하였지만 목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바탕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삼돌이라는 총각도 한데 어우러져 놀았지요. 그러다가 목야와 삼돌이는 한눈에 서로 반하였고 그날 이후 둘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꽃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목야의 부모들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급기야 목야를 방 안에 가둔 채 바깥 출입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몇 달째 목야를 만나지 못하게 된 삼돌이는 상사병으로 눕게 되었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지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야의 방문을 열고 삼돌이가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목야는 깜짝 놀라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삼돌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갸의 부모는 모갸의 방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곧장 따라 들어가 구렁이를 막대기로 쫓았습니다. 모갸는 삼돌이를 쫓아내는 부모님을 울며 불며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삼돌이는 가끔씩 모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갸의 부모 눈에는 구렁이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죽은 삼돌이의 원혼이 구렁이로 변하여 모갸를 찾은 것이었지요. 구렁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모갸는 수척해지고 마침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갸의 부모는 삼돌이 원혼을 달래려고 유명한 무당을 불러 모갸를 가마에 태우고 옥녀봉 중턱 바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지요. 깜짝 놀란 무당이 가마를 놓쳐 모갸가 탄 가마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구렁이가 절벽을 타고 내려가더니 모갸를 감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후 구렁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상사암이라 불렀지요. 지금도 바위에는 구렁이가 바위를 타고 오르내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상사암에서 모갸와 삼돌이 혼을 달래는 제를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흐지부지 되었지요. 그러더니 다시 그 원혼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두 사람의 명복을 비는 제를 지냈고 신기하게도 다시는 애군이 깃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털복숭이, 난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이근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벼슬을 많이 한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손이었지요. 그는 태어났을 때 온 몸에 털이 덮여 마치 새끼 돼지와 같았습니다. 부모들이 놀라고 괴상히 여겨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포대기에 싸서 동산 가운데 나무 밑에 두었더니 어린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 떼가 모여들었지요. 부모는 이를 불쌍히 여겨 다시 거두어 들였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석자를 넘지 못하고 머리털이 땅까지 내려오고 수염도 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휘청휘청하고 손발에도 모두 털투성이어서 참으로 난쟁이 중에서도 난쟁이였지요. 사람들은 이를 보고 회개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답니다. 이근 자신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사람만 보면 문득 숨고 문 밖에 나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남들보다 총명하고 뛰어나 글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 가장 능했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고 휘파람도 잘 불었지요. 하루는 이근의 집안 사람인 부원군 황정욱이 그의 기이함을 소문으로 듣고는 그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해괴하게 여겨 시를 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지요. 이근은 황정욱이 운자를 내기가 무섭게 이내 시를 짓는데 몹시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재주가 있는데 타고난 모습이 남들과 다르니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권하여 장가를 들게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근은 광주에 있는 선산 근처로 피난하였지요. 거기에서 졸지에 여러 외적을 만났습니다. 외적들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괴상한 짐승이라 생각하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보고 난 뒤 잡아가지고 서로 웃고 놀리더니 그를 끌고 그들의 대장에게 갔습니다.
외적의 적장도 역시 놀라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혹은 먹을 것을 던지기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여 우는가 먹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그는 원래 뜻이 굳고 용기가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적장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지요. 외적이 진을 친 곳은 바로 한강 제천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7월 보름이어서 달빛이 대낮과 같았지요. 이근이 잠들지 않고 홀로 앉아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길게 휘파람을 부니 그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지요. 모든 외병들은 눈물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적장도 이 소리를 듣고 떠나온 고향 생각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장은 비로소 이근을 내놓으며 말하였지요. 무슨 괴물이 이리 기이한 재주가 있느냐. 그러더니 적장은 술을 주면서 마시라고 권하였지요. 이근은 주량 또한 커서 병을 기울여 마음껏 마시고 술이 취하자 길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진중의 외병들은 모두 감동하여 울었지요. 노래가 끝나자 이근은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머리를 흔들고 눈망울을 굴리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등 100가지 모양을 다 하니 모든 외인들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이근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 놓아 슬피 우니 이것을 본 자들도 모두 울었지요. 적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80세가 되신 늙은 어머니와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는 것이오. 적장도 이 말을 듣고 가엾게 여기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 물건이 몹시 괴이하고 이상하더니 이제 그가 하는 짓을 보니 심상치가 않구나. 이 물건을 진중에 둔다면 반드시 요망스런 일이 생겨서 도리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두어도 유익할 것이 없고 죽이자니 차마 그럴 수도 없으니 차라리 놓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외병들이 그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적장이 이근에게 말하였지요. 네가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이근은 적장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길이 막혔으니 내가 가고 싶지만 어디로 가겠소? 이 진중에 있게 해 주시오. 아니다. 넌 이곳을 떠나야 해.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거라. 강화로 가고 싶소. 이근이 이렇게 말하니 적장은 진중에 잡혀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 4~5명을 불러내어 조그만 배 한 척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 주면서 강화로 보내주었습니다. 강화에 이르러 들으니 그의 외사촌이 해주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 이근은 바로 해주로 찾아갔습니다. 이근의 어머니는 목사의 삼촌 숙모이기 때문에 해주 관사에서 머물고 있었지요. 그래서 모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털복숭이 난쟁이가 재주를 가지고 적의 소굴을 벗어나서 늙은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었고 또 나이가 70에 가깝도록 살다가 죽었으며 자손 또한 많이 낳았으니 이것이 진정 하늘이 시킨 일이라 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혀간 아버지. 어느 산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아버지가 안 오시는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어느 날 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하다가 큰 거인에게 붙잡혀가 버린 것이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와 아들은 등불을 들고 숲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백발 할아버지가 나타났지요. 얘야, 넌 효성이 지극하구나. 나는 너희 효성에 감동하여 너희 아버지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 그리고 바늘 한 말을 가지고 다니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야.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쉴 곳을 찾아다녔지요.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저기로 가보자. 아들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다행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았지요. 어둠 속에 우뚝 선 커다란 거인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거인은 광문을 열더니 사람 이름을 차례대로 불렀습니다. 이름 중에는 아버지 이름도 있었지요. 저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구나. 거인은 광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아들은 살금살금 거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벼룩을 풀어놓았지요. 벼룩들은 거인에게 다가가 거인의 몸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이고 가려워. 도대체 어디서 벼룩이 온 거지? 거인은 온 몸을 긁적이며 마루로 나와 벌러덩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빈대를 풀어놓았지요. 빈대들도 거인의 몸을 마구 물어뜯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겠구나. 거인은 벌떡 일어나 숲속으로 달려갔지요. 아들은 거인을 놓칠세라 쫓아갔습니다. 어디 맛 좀 봐라. 아들은 바늘 한 말을 풀어놓았습니다. 바늘은 신기하게도 거인의 몸을 마구 찔렀습니다. 거인은 폴짝폴짝 뛰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래, 저 솥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오겠지. 거인은 부엌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바윗돌을 가져다가 솥뚜껑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런 다음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거인은 솥 안에서 몇 번 비명을 지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얼른 광문을 열어 사람들을 구해주었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거인의 재물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빨간 머리카락. 옛날 어느 마을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아내와 아들 넷을 데리고 살았지요. 이 농부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선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농부님, 저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부름으로 온 선녀입니다. 옥황상제께서 저에게 지상에 내려가 제일 부지런하고 정직한 농부를 찾아서 상을 주라고 하셨지요. 예? 저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농부는 꿈속에서 선녀가 주겠다는 상을 굳이 사양했습니다. 농부님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와 살펴보니 농부님만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농부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곳엔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금붕어를 탐내면 안 됩니다. 금붕어를 탐을 내면 농부님도 금붕어가 될 테니까요. 그곳에서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평지가 나올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마귀 알몸을 만나실 수 있어요. 마귀 알몸이라고요? 예, 할머니가 자꾸 머리를 빗겨달라고 하면 절대로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빗기다 보면 분명 빨간 머리카락이 섞여 있을 것이에요. 농부님은 할머니 몰래 그 빨간 머리카락을 뽑아 잘 간직하세요. 빨간 머리카락은 어디에 쓰는데 간직한단 말입니까? 빨간 머리카락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파세요. 귀중한 머리카락이니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이에요. 다만 누구에게도 머리카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손수건을 받으세요. 선녀는 빨간 손수건, 노란 손수건, 파란 손수건을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의 빨간 머리카락이 뽑힌 줄 알면 틀림없이 쫓아올 것이에요. 그때 이 손수건을 차례대로 던지세요. 선녀는 신신당부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지요. 머리맡에 꿈속에서 받은 손수건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리박자 농부는 산으로 올라갔지요.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산 중턱에 오르니 선녀의 말대로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입을 쭉 내밀며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농부는 선녀의 말이 생각나 못 본 척 다시 산 꼭대기를 향해 걸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르니 평평한 평지가 나왔지요. 선녀의 말대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하나가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리 와서 머리를 좀 빗겨주고 가게. 도대체 머리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네. 농부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 머리를 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아, 빨간 머리카락이야. 농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빨간 머리카락을 쏙 뽑아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보니 마귀 할멈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네 이놈, 거기 서지 못할까? 빨간 머리카락 도둑놈아, 머리카락을 내놓아라. 마귀 할멈은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마귀 할멈은 계속 뒤쫓아왔지요. 잘못하면 마귀 할멈에게 잡힐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빨간 손수건, 노란 손수건을 차례대로 꺼내어 마귀 할멈에게 던졌습니다. 마귀 할멈은 손수건을 펴보느라 잠시 멈칫하였지요. 그 사이 농부는 또 도망을 쳤습니다. 마지막 손수건을 펼쳐볼 때였지요. 꽃게오 다구는 소리와 함께 마귀 할멈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농부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식구들은 농부가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나 농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였지요. 정신을 차린 농부는 빨간 머리카락을 팔기 위해 종이에 잘 싸서 시장에 가져갔습니다. 빨간 머리카락 사시오. 빨간 머리카락이 왔어요.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다녔지만 빨간 머리카락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나 원참 별 이상한 걸 다 파는군.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비웃으며 수군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시장에 빨간 머리카락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마침내 임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임금은 농부를 대궐로 불려들였지요. 그 머리카락은 어디서 난 것이냐? 농부는 선녀가 말한 대로 임금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대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은인이로다. 농부와 신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간 머리카락을 보여다오. 농부는 종이에 싸놓은 머리카락을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농부에게 이 머리카락을 작게 하신 것이로구나. 임금님은 전혀 못 알아들을 말만 했습니다. 전하, 이 머리카락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신하들이 몹시 궁금해하였지요. 이 머리카락은 대대로 내려온 귀한 머리카락이지. 얼마 전 마귀 할멈이 훔쳐가서 밤잠을 못 자며 근심하였는데 농부가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제야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이 머리카락은 어디에 쓰는 것이옵니까? 이 머리카락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산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신기한 머리카락이지. 신하들과 농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농부에게 상을 내리도록 해라. 어떤 소원이든 이야기해 보거라. 임금님과 신하들은 농부에게 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굳이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농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요. 결국 임금님은 농부에게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농과 밭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